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또 늘었죠.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1,109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한 달 전보다 6조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이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7천억 원이 줄면서 1년 만에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5조 원 늘어나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 이제 5월까지 두 달째 지금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더욱이 이제 증가폭도 보면 4월에는 5조 원이었는데 이제 지난달에는 6조 원으로 더 커졌죠. 이 증가폭이 이제 7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탓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종류별로 나눠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5조 7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조 원 중에서 5조 7천억 원이면 뭐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요즘 주택거래 많아졌다. 뭐 집값도 하락을 멈추고 뭐 보합 내지 상승 전환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주택가격의 상승 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당국은 이제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2022년 이전 수준. 그 5년의 평균치보다는 증가폭이 작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이때와 비교를 하냐면 2022년과 2023년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 그래서 대출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상환도 좀 활발했던 이른바 네. 디레버리징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때와 비교를 하면 대출 증가율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맞는 설명이긴 한데 뭐 한켠으로는 이미 누적된 가계대출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만 지금 1,100조 원이 넘으니까요.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다소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확대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은행권 신용대출도 이제 DSR 적용을 받게 되고요. 정확히 스트레스 DSR이죠. 네. 이금융권 주담대도 적용 대상이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이에 따라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출문은 전반적으로 좁아지긴 하는 거죠. 하지만 또 문제는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정책 대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대출 얘기했으니까요. 그 이자 비용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제 한국은행이 2023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길 보면 이제 국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권에서 영리법인 기업 3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219.5%였어요. 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기업이 걷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즉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잘 내고 있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한 해 전 2022년에는 443.7%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절반 이상 비율이 낮아진 셈인 거죠. 이게 201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443에서 219로 219.5% 네, 절반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네. 낮아진 거죠. 이게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로 따지면 100% 아래로 떨어진 기업. 네. 이 비중이요 34.6%에서 40%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최고 수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은 최소한 100%는 넘어야죠. 네. 그래야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이런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걸 보면 이자도 못 낼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춘 기업이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 보상 비율 기준으로는 500% 이상의 기업 비중은 네. 반대로 줄었어요. 네. 38.9%에서 31.7%로 이건 또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그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자 보상 비율도 있지만 그
영업이익률 자체만 봐도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3.8%, 새전 기준 순이익률로는 4.4%였거든요. 네네. 이게 2022년에는 5.3%, 각각 5.1%였어요. 그러니까 네. 다 하락을 했죠. 이 중에서 영업이익률만 따지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성장성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외형적인 매출 증가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2022년 16.9%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2%로 이것도 코로나 이후 크게 하락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성장성, 수익성 두 마리 토끼 국내 기업들이 다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원인을 따져보자면 뭐 기본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기업들도 이자 비용이 커지는 면이 있고요. 네. 고물가 고환율은 생산 비용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뭐 3년여 만에 가장 적었다고요. 네, 계속 안 좋은 경제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5월 고용 동향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91만 5천 명. 이게 1년 전보다 8만 명 는 건데 이 8만 명 늘어난 이 증가폭이 39개월, 즉 3년 3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늘고 주는 거는 늘 있는데 이게 계절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죠. 5월은 아시겠지만 연휴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업일수가 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좀 다른 달에 비해서는 적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네. 걱정되는 게 추세인 거죠. 추세. 올해 1, 2월에 그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대였어요. 네. 3월에 10만 명대로 훅 떨어졌거든요. 근데 4월에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지난달에 네. 10만 명 아래로 아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8만 명 선까지 떨어진 선까지.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려점은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볼 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고령층에서 취업자는 늘어나는데 한창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 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달에도 2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16만 8천 명, 11만 4천 명 감소를 했고요. 15세에서 29세까지 취업자도 17만 3천 명 더 감소를 하면서 역시 19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 동향은 이런데 국내 사업자 수는 또 늘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인데 네, 국세청이 네. 발표한 겁니다. 지난해 가동 사업자가 995만 개, 그러니까 전년 대비 27만 3천 개가 증가했는데 가동 사업자라는 거는 가동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하는 거죠. 그렇죠. 네.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사업자는 개인, 법인 다 포함됩니다. 네. 995만 사업자 가운데서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864만 8천 개, 네. 법인 사업자가 130만 2천 개를 차지를 했는데 이 가동 사업자 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4년 사이에 2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243만 1,000개로 가장 많았고요. 뭐 서비스업, 소매업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다 보면 개인 사업 단위에서 다 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사업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았는데 30세 미만 또 30대 신규 창업자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젊은 청년 세대 창업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네. 40대와 50대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요? 네. 이게 완전 무일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이제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지 않은 상태. 네, 네. 예, 그 자율주행차를 말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이런 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그 시범 지구에서 그 자율주행 승용차가 도로를 다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전이나 위급 상황 조치를 위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거고요. 이제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서울 마포구에 상암동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습니다. 네, 네. 운행지구에서 3.2km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이제 임시 허가를 받은 건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게 된 거니까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각종 센서, 카메라, GPS 등이 부착이 되고
최고 시속 50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기존에는 10km 정도로 제한이 됐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고 처음부터 운전자 없이 달리는 건 아닙니다. 1단계에서는 시험 운전자가 탑승한 채 2달간 시험 운행을 해보고 2달 뒤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은 아니고 조수석에 앉아서 네.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월부터는 이르면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 차량을 서울에서 보실 수 있게 되니까 혹시 놀라지 마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죠.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 거래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개편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무차입 공매도 단속 중앙 시스템이 내년 3월 이후에나 구축될 것으로 보여서 공매도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또 일각에서는 또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살펴보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융위원회가 내일 공매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이 얘기에 앞서서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그 당시 상황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좀 네. 방금 전에도 코너에서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작년 10월로 돌아가 보면 조금 이제 저희가 또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하기 바로 전에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하락률이 1위였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그 하마스와 전쟁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을 때가 10월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작년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를 버티는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하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고금리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동 갈등까지 있어서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주식을 빌렸다가 파는 차입 공매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근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외국인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여러 차례 적발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요거는 시정하고 넘어가야겠다. 우선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고 네. 그리고 올 6월까지였죠. 전면 금지시키고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한 게 작년 11월 초였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뭔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매도가 어떤 건지 먼저 잠깐 설명해 네,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주식을 네. 빌려다가 미리 팔고 그리고 네.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네. 싼 가격에 사서 다시 되갚는 그것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 그런 어떤 수법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내리는 쪽으로 가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정보나 자금력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거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한 90몇 %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네,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소외가 많이 돼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이 공매도를 그래서 그런지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개인 투자의 자의 관점과 이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학계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주식을 좀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일종의 원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반대로 학계에서는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너무 버블 같은 게 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
기능을 하기도 한다. 혹은 네. 주식시장에 실제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것들이 아무래도 전면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게 자본시장 발전에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됐던 게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공매도 금지 이전에 3번이 있었고요. 네.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7개월 정도, 그리고 2011년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한 3개월 정도,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또 한 1년 2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작년 11월에서부터 올해 6월까지로 했으니까 말까지. 네. 7개월인데, 근데 지금은 아직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언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풀지를 얘기할 텐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내년 한 3월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저희가 말씀 나누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럼 1년 한 몇 개월이 한 1년 4개월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언제 재개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금감원장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약간 투자자들 시장을 약간 혼란하게 한 부분도 있었죠. 네, 얼마 전에 그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조금 더 이 개인 투자자나 우리 국민들, 최근 들어서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그러니까 하고 계신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 실제로 여기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다 보면 네. 공매도 제도가 이게 사실 하는 역할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사실 이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무턱대고 금지하는 것은 조금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아마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금융 쪽에 있는 어떤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하는 얘기와 네.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좀 얘기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이복현 원장이 이제 늦어도 3월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지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이중 잠금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잠금 장치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공매도를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인센티브나 혹은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잠금 장치고요.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 기관들이 하게 되는 전산 시스템인 네, 거죠. 네. 거기다가 여기에서도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안에다가 네. 좀 추가적인 시스템을 넣어서 이 공매도가 그러니까 무차입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적발해내는 시스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중 잠금 장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 이걸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한 개발이나 단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네. 외국의 기관들에게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비해라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기관들한테도 갖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첫 번째로 걸러지는 부분이 외국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리포팅하는 그렇겠네요. 시스템이 네, 있고 네. 두 번째로 거기서 리포팅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네. 잡아내는 시스템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데 네. 사실 요것들 중에 이제 외국 기관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국 기관들한테 이 우리나라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네. 갖추지 않았을 경우는 국내 공매도 참여를 좀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좀 건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2차례 실무 협의도 갖고 공론화 과정도 갖추고 했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기관들에게 안 갖추면 우리나라 공매도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잃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많고.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래 우리 안 하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니네 시장 예. 떠나겠어. 네, 이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외국에서 보기에도 그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글로벌 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MSCI 지수라고 하는 선진 지수 선진국 편입 지수. 같은데도 네.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은 그 나라 안에 조금 허들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러면 논란이 됐던 무차입 공매도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잔고 법인위가 넘는 상황에서 매도 주문이 들어가면 아예 네. 이 주문이 못 들어가게 이제 하는 시스템이 이 전산 시스템의 주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을 좀 적발이나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일단 무차익 공매도를 버리고 나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일 이후 이제 2일 안에 급히 물량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거 이런 것도 그러면은 자동으로 발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될까요? 이게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잔고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틀 안에 갚아서 사후적으로 무마하는 이런 것도 사실 실시간으로 하면 적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NSDS 네, 네. 헷갈려요. 상시 자동 탐지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NSDS에 기록된 그 실시간 잔고 정보를 바탕으로 그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문 시점에 잔고하고 네. 주문량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걸 좀 걸러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생각보다 많이 용돈을 썼을 때 네. 실시간으로 다 계좌에 남는다고 한다면 저도 아내한테 금방 발각이 되겠죠. 뭐 그런 비슷한 시스템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확 다가오네요.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요. 이제 서로 다 입장이 다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불신이 심각하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저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공매도 불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대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데 네.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들에 대한 불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까지 공매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빌릴 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담보 비율도 네.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105%인데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120%였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담보를 다시 빌린 갚아야 것을 되는- 갚을 때 네. 외국은 사실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오랫동안 빌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떨어진 다음에 공매도 하고 나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구조라는 구조인 말씀인 거죠. 예.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걸 90일이라는 90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정을 해달라라는 안도 있었고요. 사실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처음 나올 때 네. 국민의힘이나 금융당국에서는 요 두 가지를 평평하게 만들겠다. 기울어진 농장을 그냥 평평하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신용 자체도 다르고 갖고 있는 돈의 규모도 다른데 무슨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이제 나몰라라 하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저희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도 네, 신용에 따라서 사실 대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경제학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어느 정도는 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에서 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네, 있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우선은 그러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말 물리적으로 한번 평평하게 해놓고 시작해 보자라고 하면 두 가지를 그냥 똑같이 가는 거죠. 네. 지금 아마 내일 나올 안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평평하게 가는 안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30% 담보 비율하고 90일 이걸 같이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네, 외국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네. 기분의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분의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런 식의 접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거의 6개월 조금 넘게 공매도가 금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3월까지면 14개월인 거예요. 네, 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공매도 찬반 양쪽의 입장을 보면 이제 반대쪽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찬성 쪽은 또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6개월에 한번 우리 그 주식 흐름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먼저 과거 사례를 들여보면 예. 그 저희가 아까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3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3번 다 주가가 실제로 올랐냐 떨어졌냐는 그때 달랐습니다. 그때 달랐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한 5월 말까지 정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중에 상위 200개 종목 모아놓은 코스피 200 있잖아요. 이게 한 15% 정도 올랐고요. 아, 코스닥 150이라고 해서 코스닥 중에서 또 한 상위 150개 모아놓은 게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10% 정도 올랐는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지수랑 비교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225는 20% 올랐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S&P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5% 네. 넘게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뭔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숫자 자체도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또 하는 얘기가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했던 게 공매도뿐만이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고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맞아요. 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밸류업 같은 것에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거지 공매도 전면 금지한 것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우려는 있었는데 요것 그런 또한 것도 아닌 거죠. 요것 또한 빗나갔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었고요. 네. 오히려 밸류하면서 오히려 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에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사실 이게 자금을 그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네. 권역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권역별? 예, 네. 그러니까 아시아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자금들은 주로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금입니다. 근데 최근에 네. 중국이 어쨌든 간에 부동산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일본이 밸류업 한참에서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시들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엔저도 한참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 들어온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전례 없는 공매도 규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요거는 사실 외국의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될 문제지 네. 뭔가 페널티를 줘서 할 문제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당근 나눴 쪽을 택해야 된다. 당근 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햇볕을 쬐서 옷을 벗게 해야지 바람을 불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네.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는 한 네. 다른 데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근책이 더 아까 훨씬 개인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기분의 경제학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일 않을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어쨌거나 그 이제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 증시가 될지 안 될지 매년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매도라는 변수 하나가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재개가 되면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1%만 높아져도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네. 오히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희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들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들 이슈를 네. 공매도 이외 이슈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뭐가 좋아? 그러면 네. 선진국 지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펀드의 규모가 이게 신흥국보다 한 6배 정도 많고요. 네. 훨씬 더 장기 자금이라서 네. 한번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자본시장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내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될 텐데 그러면 이게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 조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소득세죠, 금투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금투세가 근데 저는 이 찬성과 반대가 너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네. 이것도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과 사실은 또 일부 뭐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사실 저는 공매도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이거 금투세 폐지하면 그 자본 해외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상위 1%에 적용되는 세금인데 이거 폐지하면 사실 부자 감세 아니냐 혹은 세수가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는데 네. 양쪽 다 저는 되게 의견이 조금 나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야말로 저는 아직 어떻게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눠 갖게 하느냐에서 출발하는 게 경제학이고 경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서 믹스해가지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거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을 만들 때 보면 물론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성 같은 거는 이게 더 낫다 아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움직여지는 게 맞는 건지 그거와 관대로 일단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맞는 건지 우리가 선진국 규모의 어떤 이제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자본시장도 선진화돼야 된다 말은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책은 육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중하다. 육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심사숙고하고 현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육중한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네. 정책이 그렇게 쉽게 뒤집힐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일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누군가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정책은 그만큼 정밀하게 그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약간 손바닥 뒤집히는 정책들도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는 네. 정책이 조금 더 육중하고 둔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걸음을 보여야 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이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아프리카 시장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네. 마침 그 날씨가 굉장히 덥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6월 4일 5일에 더우니까 아프리카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지난 6월 4일과 5일에 우리나라에 또 아프리카 정상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짚어볼 겸 네.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이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시장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네. 인구가 꽤 많죠. 그렇죠. 아프리카 하면은 사실 우리가 후진적이고 뭐 낙후한 이미지
그리고 어딜 나가도 뭐 동물들이 뛰어다닐 것만 같은 그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수치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네. 말씀하신 인구입니다. 네. 무려 13억 인구가 살고 있고요. 예. 아프리카 대륙에만요. 그리고 GDP로 지금 3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다 20대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창발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스타트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스타트업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조금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인터넷도 없을 것 같고 스마트폰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이제 네. 크게는 말씀드렸던 방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 규모가 크다라는 건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고 굉장히 젊은 인구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낙후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 게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직도 플립폰을 쓴다? 그럼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네. 빅테크 기업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 굉장히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단계부터 진입을 해서 네.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혁신센터도 지어줘서 거기서 창업할 수도 있게 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면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을까요? 예, 인구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잠재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좀 지루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GDP 중에 잠재 GD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썼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한국의 생산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점점 그 잠재 GDP가 줄어들죠. 쪼그라들 수밖에 네. 없는데 아프리카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대륙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10억 명이었는데 네. 예상컨대 25년이 되면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를 하고요. 네. 중위원령이 20세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국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참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런 국가인 거죠. 결국에 미래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큰 국가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많은 자본들이 호시탐탐 아프리카의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간 우리 돈 7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네. 중국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여와서요. 1대1로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핵심이 이 아프리카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당연히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포함이 되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죠.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8%포인트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성장 지역인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우리 흔히 말하는 유니콘 존재하죠? 그렇죠. 네. 유니콘이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유니콘들이 이제 아마 진정한 의미의 유니콘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2023년까지 무려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했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에서 스타트업을 잘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인도, 한국, 중국 이 정도 꼽을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 이 정도인데 아프리카에도 이제 빅4가 주도를 합니다. 그 빅4는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 이집트입니다. 네. 요 4개 국가가 아프리카 전체 생태계의 4분의 3 정도 투자액의 7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재밌는 건 이제 꼭 잘 사는 지역에만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 사는 걸로 치면은 남아공이 제일 그렇죠. 남아공.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제일 잘 살아서 이게 활발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인구가 제일 많은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내수가 제일 큰 나이지리아에 또 투자가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 아프리카의 다양한 특색에 따라서 각 분야의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이제 고른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그렇군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아프리카 네 나라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 이집트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의 그 국가들의 스타트업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예, 이 아프리카라고 해서 이제 하나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 무려 54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나라마다 또 도시마다 굉장히 다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 하나는 네.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네. 분명히 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은 이 인프라의 제약 속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고민을 해냅니다. 이 젊은 인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뭔가를 찾아내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인터넷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모바일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없다 보니까 똑같은 앱을 만들더라도 똑같은 기능이 탑재된 앱을 만들더라도 모바일 데이터를 적게 쓰는 앱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것들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핀테크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분야가 이 아프리카의 핀테크인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엠페사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케냐의 모바일 서비스고 맞아요. 이걸 통해서 금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3월에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접근성이 일단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융이라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부족한 금융 인프라들을 계속 메꿔가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같은 맥락에서 이 가상화폐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비트코인 거래율이 세계 2위입니다. 아, 그래요? 모바일 머니나 비트코인이 자국의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민간의 돈 버는 인센티브를 더 믿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스타트업의 특징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아프리카 스타트업은 수익을 분명 추구하긴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핀테크가 이제 좋은 예인데요. 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주체가 금융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를 스타트업들이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프리카 스타트업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아프리카 스타트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약간 이름이 좀 생소하긴 했는데요. 이참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주미아라는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 존재하고요. 주미아. 예. 네.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립니다. 네. 아프리카 2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고 2012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뉴욕에 상장까지 해서 직원이 4,0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존재를 했고요. 네. 아마존에 인수된다는 소문이 한때 돌면서 주가가 많이 폭등한 적도 올랐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네. 플러터 웨이브라고 하는 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네. 핀테크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이제 계속 그 중요성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그 국민들이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그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교통 분야도 재밌습니다. 이 스위블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인데 수입을 예, 네.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좀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건가 보죠? 그렇죠. 우리로 네. 치면 택시하고 버스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원래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승합 차량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버스 버전의 우버라고 말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2022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 하면 미국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스타트업은 그 기존의 미국 스타트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몇 가지의 그 차이난 측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투자를 확보하는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네. 이제 평소에 이 미국식 자본 확보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처라고 하면 머릿속에 미국식 자본 확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실제 창업자는 한 6에서 9개월 정도의 자본 확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요. 네. 이들은 이제 자본을 가진 자에게 우리 회사의 장점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지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미션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본 조달을 자신들의 성장 전략, 성장 지표의 하나로 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득이 굉장히 잘 되면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벤처 투자를
벤처 기업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투자사가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하지만 매출은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적자인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애칭을 얻긴 했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은 아무래도 그렇죠. 네.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설득할 주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설득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수요자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화려한 탄생 스토리, 뭐 기업의 미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정말 제안서 그리고 세일즈 나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매출에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자본을 누군가한테 끌어들이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창업자 개인 저축을 쓰기도 하고요. 조금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고객 니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충족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쨌든 서구와의 큰 차이점이 지금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런 아프리카 스타트업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교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그렇죠. 이 자본을 확보하는 방식을 서구와 아프리카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교훈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례로부터 이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참 많이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정부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사업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영역인데 정부가 도대체 왜 개입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듭니다.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고 환영을 받는 이유는 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맞습니다.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물병에 큰 자갈이 든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병의 자갈. 물병에 큰 자갈을 두면 자갈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꽉 안 채워지는 공간들이 세워집니다. 거기를 이제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기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존 기업들만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큰 규모의 고용 인원과 기업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회에 필요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스타트업이 기존의 경제 논리로 충족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보완 역할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의 환영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영역이 그럼 어떤 영역일까를 보면 난이도는 높고 문제의 보편성은 낮은 영역입니다. 네. 난이도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요. 문제의 보편성은 수요자가 적다, 많다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소비자가 적은 영역의 문제들은 항상 남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장애인 택시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예. 정부에서는 이동을 시켜주지만 민간이 이걸 하진 않거든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뭐 장애인 택시용 우버를 만든다면 분명히 이런 영역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처럼 본질에 집중하는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걸 우리가 아프리카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논밭, 공사장 등 야외 작업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시고 충분히 물 섭취하시고 또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시는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